안녕하세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남편, 제가 청춘을 다 바쳐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그 남자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주 흐뭇해하는 얼굴 앞에서 제 얼굴에 사진 한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저와 제 상사가 카페와 건설 현장에서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사진들을 이용해 저에게 이보다 더 치욕적일 수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승진을 위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맹목적인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극이었고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0세의 인테리어 건축가입니다. 저와 강지우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가난한 학생 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힘든 시절을 겪었고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설립했고 저는 대형 디자인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은 날로 승승장구하여 상사에게 신임을 얻고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된 반면 지훈의 회사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계약은 실패로 돌아가고 빚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따뜻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열등감과 은밀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당신 꼴 좀 봐. 매일같이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설계도만 붙잡고 있는 아내가 어디 있어? 당신은 내 아내야. 아니면 내 상사야.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도 저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말이야.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내조하며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지. 너처럼 남편보다 직급이 높고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싶어. 그녀는 제 성공이 남편의 길을 누르고 그의 출세기를 막고 있다는 해로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지훈의 머릿속에 주입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내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투와 열등감은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 날이 갈수록 커져 병적인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통화와 파트너와의 만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절정은 바로 그날 저녁 식사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5성급 리조트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하여 회사에 막대한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상사이자 제가 스승처럼 존경해온 중년의 신사답고 유능한 박민준 대표님은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하고 월급 인상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축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성과에 대해 자랑하자 지훈은 무섭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사진 한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사진 모서리가 제 뺨을 스쳐 따끔거렸습니다. 잘났어. 정말. 승진 한번 빠르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승진하는 방식인가? 상사랑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그 남자와 단둘이 카페에 드나들면서? 저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저와 박 대표님이 함께 앉아 일하며 설계도를 가리키는 모습이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순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렌즈와 제 남편의 말을 통해 그것은 부정한 관계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전부 일 때문이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아기의 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쳐다봐야 하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사적인 장소에서 약속을 잡아야 하냐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넌 날 배신했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이때다 싶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지. 넌 안 믿었잖아. 저렇게 분수 모르는 여자는 언젠가 내 머리에 뿔나게 할 거라고. 정말 뻔뻔하고 망측한 것. 우리 집안이 정말 복도 없지. 저런 걸 며느리로 들여서 그들은 한패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모함하고 다른 한 명은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죄인으로 타락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질투심이 아닌 차가운 계산만이 담긴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핑계를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고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잔혹한 음모 앞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정의를 되찾기 위한 화려한 여정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이 모함극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눌러주시고 이 극적인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비난의 포위 속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 맹목적인 질투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토대는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조용히 쌓아 올려졌습니다. 한때 저를 사랑했던 남자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는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가난한 학생 시절의 이야기부터 다시 들려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지훈은 2학년 때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경영학을,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아름다운 대학 시절을 보냈고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웠으며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이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친환경 자재와 스마트한 설계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요. 졸업 후 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함께하는 대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호는 일반 건물을 시공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저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대형 건축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언젠가 경험을 쌓아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저만의 디자인 사무소를 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초반에는 모든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우리는 나란히 앉아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늘 제가 그의 가장 큰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회사에 머물며 계약 하나하나를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건설업계의 암묵적인 규칙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이른 날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입가의 미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반면
제 길은 좀 더 순탄했습니다. 대기업의 전문적인 환경 속에서 제 재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독특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스타일의 제 디자인들은 연이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승진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제가 깊이 존경하는 베테랑 건축가이신 박민준 대표님의 지도와 지원 아래 마음껏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월급은 점점 더 높아졌고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성공이 의도치 않게 남편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저를 위해 기뻐했지만 점차 저는 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일에 대해 저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과 이유 없는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더 이상 축하해주지 않고 침묵하거나 비꼬는 투로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좋겠네. 에어컨 나오는 방에 앉아서 몇 줄 끄적이면 돈이 들어오니 나처럼 공사판에서 먼지 마시고 밤늦게까지 술 접대하느라 진 빠질 일도 없고 열등감과 질투심이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아내보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경력이 아들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는데 네가 듣질 않았지. 그녀는 모자 둘만 있을 때면 늘 지훈을 타박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남편 길을 누르는 팔자야. 걔가 성공할수록 너는 점점 더 쇠락할 거라고. 걔더러 회사 그만두라고 해. 여자가 무슨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남편, 자식이나 돌보면서 남편이 복받고 사업 잘 되게 해야지. 그녀의 악의적인 말들은 독약처럼 매일 지훈의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은 점차 질투와 시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 왜 상사랑 남자 동료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먹고 들어와? 남편 체면도 생각 안 해? 이번 달부터 당신 월급은 전부 내가 관리하겠어. 집안의 돈은 남자가 관리하는 거야. 저는 설명하려 애썼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제 성공은 우리 가족의 성공이기도 하며 제가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열정과 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말은 그의 이기심과 열등감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 생활은 냉전으로 변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과 끝없는 말다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언젠가 그가 깨닫고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사진 뭉치와 잔인한 모함의 말들은 제 눈물과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투가 더 이상 평범한 열등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파괴하려는 병적인 음모,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질투의 토대는 열등감, 이기심, 그리고 악의적인 부추김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사진과 불륜모함으로 얼룩진 폭풍 같던 저녁 식사가 제 인내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 잔혹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강지우는 더 이상 암시만 하는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이고 잔인하게 저를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죄인처럼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배신자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 휴대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메시지, 모든 통화 기록, 모든 이메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업무 대화까지 읽고는 저속하고 더러운 의미로 왜곡했습니다. 이 자식이 왜 밤 10시에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 시간에 무슨 업무 얘기를 해? 이 웃는 이모티콘은 무슨 뜻이야? 꼬리치는 거지, 안 그래? 그는 불합리한 질문들로 저를 다그쳤고 목소리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통금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와야 했습니다. 회사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생겨도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도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늦으면 그는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살벌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던 건축가였던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침묵 속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는 차가운 식기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분수를 모르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립과 냉대로 제 정신을 갉아먹었고 제가 제 집에서 죄인처럼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제 면전에서 비난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지. 배우고 잘나서 밖에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여자는 언젠가 딴짓하게 돼 있어.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그녀는 심지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들의 머리에 뿔을 돋게 한 못된 며느리라며 온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런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깡마르고 잠을 못 자 눈 밑은 퀭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디자인은 영혼을 잃고 창의성이 사라졌습니다. 제 상사인 박 대표님은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 좋아 보이네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망설이지 말고. 그의 관심은 제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을 터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제 가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다며 며칠 휴가를 내어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타자로 작성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하지만 선택권을 주지.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나는 이 서류에 서명하는 거야. 우리는 헤어지는 거고, 이 집은 내 거니까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 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다른 서류를 쓰는 거야. 사직서 말이야. 당신은 집에서 제대로 된 아내, 분수를 아는 아내로 사는 거지. 이제부터 회사도, 경력도, 상사도, 남자 동료도 없어. 선택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질투, 모함, 정신적 고문.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제 경력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성공할 수 없으니 저를 끌어내려 분수라는 진흙탕에 빠뜨려 남자의 헛된 자존심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은 잔인함의 극치에 달했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워? 그는 비웃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하룻밤 주지. 내일 아침에 대답을 듣겠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잔은 이미 넘쳤고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환상과 사랑의 불씨를 공식적으로 꺼뜨렸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제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과 함께 꿈을 그리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한 어떤 길도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만의 세 번째 길, 저만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증명하고 설명하는데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자에게는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그의 병적인 의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모함극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처럼 나약한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실행할 용기와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고 심지어는 그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그에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기로 저는 이혼하지도 퇴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이 집 자체를 무대로 만들고 저만의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제가 푸짐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밤새운 것처럼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나약하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어요. 저는 가정을 선택할래요. 저 퇴사할게요. 지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럽고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진심이야.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눈물을 참는 척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았나 봐요. 제가 경력에만 매달리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 건 큰 실수였어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당신과 어머님을 돌보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할게요. 제 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지훈은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지훈은 당신이 아직 날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걱정 마. 당신이 얌전히 말만 잘 들으면 다시는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그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박 대표님께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진을 찍어 지훈에게 보내며 이미 제출했고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진들을 몰래 찍었는지, 그리고 누가 제 남편을 뒤에서 조종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보안 장비 전문 회사에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집에 좀도둑이 자주 든다는 거짓말을 하고 감시를 위해 몰래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제 친구가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물건들로 완벽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탁상시계,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볼펜까지. 저는 그것들을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하나, 집에 있는 지훈의 개인 서재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제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물은 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인내심을 갖고 뉘우치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 연기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우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자만심 가득한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들의 진짜 얼굴과 뒤에 숨은 자의 정체가 빗속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남편의 가혹한 최후 통첩에 맞서 저는 이혼이나 경력 포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굴복하는 척하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최후 통첩에 맞서 저는 뉘우치는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연기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쳤고 우리 집을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제 통제하에 있는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제가 퇴사하겠다고 동의한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기양양하고 희열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거닐며 가끔씩 저를 쳐다봤는데 마치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우월감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더 많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고 저는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녀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지훈은 아마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자신감과 가부장적인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리자의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을 더 많이 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공유가 아닌 명령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거봐, 이렇잖아. 내 말만 잘 들으면 집안이 평화롭잖아.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의 이끌어주는 손길 없이는 안 돼. 그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매우 후회하는 척하며 그의 일에 대해 자주 묻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남자 동료들과의 연락을 주도적으로 끊고 그의 앞에서 그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제가 정말로 변했고 정말로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다고 그가 완전히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완전히 경계를 풀었을 때 그들도 이상한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겨둔 카메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질투보다 더 어두운 비밀의 첫 번째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지훈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휴대폰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심지어 샤워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항상 책상 위에 엎어두었고 특히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거실, 탁상 시계로 위장한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을 때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흘끗 보더니 거절 버튼을 눌렀고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그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갈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분명히 방금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태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고 가끔씩 경계하는 눈빛으로 집안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업무상 통화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애교 섞인 말투. 그가 저와 대화할 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통화가 끝나면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설마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질투 연극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였을까요? 그는 이혼의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기 위해 저를 모함하고 당당하게 내연녀에게 가기 위해서. 이 가설은 고통스러웠지만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습관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자주 새 옷을 사고 비싼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전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회의나 단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제 심장이 익숙한 고통으로 옥신거렸습니다. 저는 무시당하고 질투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저는 서둘러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순종적이고 온순한 척할수록 그는 더욱 방심하고 허술해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개인 서재에서 바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볼펜 모양의 위장 카메라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 지훈의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고 있어.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거의 다 됐어. 그 마누라만 퇴사하고 얌전히 지내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너랑 나 자유롭게 마음껏 지낼 수 있을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지만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서둘러야 해. 그리고 요즘 그 여자 얌전해. 당신 힘들게 하지는 않고 아주 얌전해.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나한테 아주 꼼짝 못해. 이제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들어. 정말 멍청한 여자야. 조금만 겁주면 강아지처럼 낑낑대거든. 걱정 마.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청한 강아지처럼 낑낑대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멍청한 년, 강아지 새끼, 그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그의 내연녀에게 저를 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짜고 있었습니다. 질투 연극.
몰래 찍은 사진. 모든 것이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분노와 혐오감이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녀의 목소리가 이토록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돌려들으며 분석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목소리는 그녀일 리가 없어. 불륜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숨겨진 인물은 아마도 낯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맹목적으로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와 함께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수화기 너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제 자신의 판단을 감히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해야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단서들을 분석하고 연결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일지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한편 제 남편 지우는 저의 굴복을 완전히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숨기는데 점점 더 부주의하고 태만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래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가끔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면서도 서재에서 바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훈이 책상 위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습관이 있고 매일 저녁 매우 오랫동안 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점을 노려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욕실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뽑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생일, 그의 어머니 생일, 우리의 기념일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가 처음으로 따낸 큰 계약서에 마지막 6자리 숫자를 입력해봤습니다. 그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숫자였습니다. 찰칵. 휴대폰 화면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내가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기술에도 매우 능통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업무에 필요해서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에 대해 독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 노트북에 연결하고 미리 설치해둔 전문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도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약 5분간의 긴장된 시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데이터들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삭제된 메시지 조각들, 끊어진 대화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나타나는 글자들이 제 심장을 곧장 찌르는 칼날 같았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와이프 처리 문제는 어디까지 됐어요?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몰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 유진아. 그 멍청한 여자 곧 퇴사할 거야. 걔가 집에서 얌전히만 있어주면 바로 이혼할 핑계가 생겨.
그때 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계획 괜찮은 거 맞아요? 혹시 박 대표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괜찮아. 당신 와이프가 먼저 소란 피우게 놔둬. 내가 박 대표님한테 걔가 맹목적으로 질투해서 당신과 내 관계를 망치려고 한다고 믿게 만들게. 그때가 되면 박 대표님도 알아서 걔를 멀리할 거야. 일석이조지. 나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그 남자 옆에서 행복한 아내 연기를 해야 하네. 지겨워 죽겠어. 그냥 당신 품에 안겨 있고 싶은데. 지훈 씨, 유진, 박 대표님, 행복한 아내 연기.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얼굴, 유진 씨. 제가 늘 예의 바르게 언니라고 부르던 그 여자. 제 상사의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아내. 제가 늘 존경하며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독사였고 제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는 제3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의 위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그 여자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혐오감. 그녀는 박 대표님처럼 유능하고 성공했으며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추잡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녀의 남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제 남편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니라 음모, 범죄의 연합이라는 것을. 지훈이 그녀에게 접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재계에서 그녀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단조로운 결혼 생활의 실증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젊은 남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계산과 서로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박 대표님은 그들의 더러운 체스판 위에서 희생되는 가련한 졸에 불과했습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휴대폰을 뽑고 복구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겨진 인물이 드러났고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이제 저의 싸움은 더 이상 남편 혼자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두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그것이 아직 거짓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연처럼 보였던 조각들을 다시 꿰어 맞추자 저는 그들의 불륜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연합이며 저와 제 상사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잔인하게 계산된 이중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처럼 교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퇴사를 준비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저의 체념은 제가 조용히 조사하고 관찰하며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의 허점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저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 귀는 항상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륜 관계를 어떻게 숨길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프로젝트, 그린 헤이븐이라는 거대한 부동산 리조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상사인 박 대표님의 회사가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그룹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으며 회사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사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쇠락해가던 제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가 그 거대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 하나를 운 좋게 따냈습니다. 건설 자재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처음에 지훈이 이 소식을 자랑했을 때 저는 순진하게도 박 대표님이 저를 봐서 남편 회사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감사함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과 유진의 불투명한 관계를 알게 된 이상 저는 여기에 어떤 행운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의 아내인 유진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내연남의 회사를 도와주려는 흔한 환심 사기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들은 내용은 저에게 훨씬 더 끔찍하고 어두운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유진은 또다시 서재에서 몰래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힘든 연극으로 지친 하루를 보낸 후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말과 글자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은 어떻게 돼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새로운 자재 공급업체로 변경하는 계획안 승인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직. 지훈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양반 아직도 당신 마누라를 믿어. 서연이가 계속 기존 공급업체를 써야 한다고 고집 부리고 있어. 신뢰성도 있고 품질도 더 보장된다면서. 심지어 장기적인 비용 비교표까지 분석해서 보여줬다고. 정말 눈엣 가시야. 빨리 제거해버려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유진이 음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계획을 서둘러야 해요. 서연이랑 박 대표님이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녀가 질투심 때문에 일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공급업체 분명히 동의할 거예요. 회사의 이익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 연극과 몰래 찍은 사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단지 지훈이 저와 이혼할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화살. 저와 제 상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더 악독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균열을 만들고 저를 박 대표님의 눈에 성가신 존재, 맹목적으로 질투하는 여자로 만들어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에서 저를 배제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급업체 괜찮을까? 지훈은 약간 걱정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 자재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던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유진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것만 번지르르 하다니까. 품질이 안 좋아야 우리가 차액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지. 초기 검사만 통과하면 돼. 건물이 다 지어지고 몇 년 후에 무너지더라도 그건 그때 일이야.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알아듣겠어? 이 바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중 음모,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는 음모. 그들은 제 명예를 훼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편이자 상사인 박 대표님의 회사와 그의 모든 노력을 빼돌리고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범죄의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부부간의 의리, 심지어는 나중에 수백 명의 안전까지 모든 것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 안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항상 믿고 이끌어주신 상사이자 스승인 박 대표님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노력이 이 비열한 인간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 자체를 무대로 만들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연극의 막을 화려하게 내릴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침묵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질투심에 눈이 멀고 배신감에 고통받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과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타이핑한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떨리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에게 사직서를 건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대표님이 저에게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어요. 지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그의 모함을 믿고 정말로 사직서를 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낚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더니. 그는 위로하는 척하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목소리에는 보호하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비참하게 우는 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전 그분을 너무 믿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는 보호자이자 은인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퇴사해. 집에 있으면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그 늙은 늑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자. 그는 제가 정말로 자신에게 굴복했고 이제는 그의 손안에 있는 순종적인 졸이 되었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폭로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순진한 눈으로 당황한 척 올려다봤습니다. 그분은 권력이 그렇게 센데 저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 안심시켰습니다. 너에겐 내가 있고 유진 씨도 있어. 그분도 오래전부터 남편을 의심해왔대. 우리 힘을 합쳐서 삼자대면을 하는 거야. 너, 나, 그리고 유진 씨가 함께 박 대표님과 대질하는 거지. 아내 앞에서라면 그는 분명히 부인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명예훼손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계약을 따낼 수도 있어.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를 이용해 배신당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게 하고 피해자인 저를 고발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활함은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직접 무대를 세우고 관객을 초대하고 멋진 연극을 한 편 연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패를 뒤집었을 때 그들의 몰락이 더욱 치욕스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분이 거꾸로 저를 탓하면 어떡해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지훈이 안심시켰습니다. 넌 그냥 거기 앉아서 울면서 불쌍한 척만 하면 돼. 그가 널 위해 경력까지 포기해야 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모든 건 나와 유진 씨가 알아서 할게. 날 믿어.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널 위해 정의를 되찾아 줄게. 그럼 언제요? 빠를수록 좋지.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유진 씨한테 전화해 볼게. 이번 주말 어때? 우리 집에서. 그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기에 완벽한 무대잖아. 맞아요. 완벽한 무대죠. 하지만 곧 가면이 벗겨질 진짜 위선자는 박 대표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가 내연녀에게 희소식을 전하러 전화를 걸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들은 매우 흥분하며 스스로 덫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운명의 저녁 식사는 박 대표님의 심판의 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마지막 심판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제 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졸로 만들었다고 희희낙낙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졸이 이제는 감독이 되어 모든 가짜 가면이 가장 치욕스럽게 벗겨질 운명의 무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과 유진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들은 대질 신문을 위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통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몰래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제가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의 감시망 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는 무성 영화 한 편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역할을 나누고 대사를 연습하며 사소한 디테일까지 계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상사에게 아내를 유혹당해 고통받고 분노하는 남편 역할을 맡을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배신당했지만 고상하고 고통스러운 아내 역할을 맡아 저라는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저 거기 앉아 울고 약하고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사고 박 대표님의 타락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심지어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친한 자매처럼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 주말에는 그냥 나랑 지훈 씨한테 맡겨.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우리 여자들은 서로를 지켜줘야지. 언니가 너 손해보게 놔두지 않을 거야. 언니 믿어.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네, 유진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랑 지훈 씨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모든 걸 두 분께 맡길게요. 제 목소리의 연약함이 그녀를 매우 만족시킨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우리 집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며 더 이상 밖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홈그라운드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상황을 쉽게 통제하고 모든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집 자체를 제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한 소품이 완비된 무대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운명의 저녁 식사를 위해 매우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네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음식들. 박 대표님과 유진 씨가 아직 친했을 때 집에 놀러 왔을 때 먹었던 음식들. 박 대표님이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 유진 씨가 맛있다고 칭찬했던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했던 김치찌개. 저는 기억의 맛을 이용해 그들의 배신을 더욱 쓰라리고 뻔뻔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거실 중앙에 놓인 8K 대형 스마트 TV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훈에게 앞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니 심심풀이로 새 TV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앞두고 기뻐하는 기분에 젖어 있던 그는 곧 실직할 아내를 위한 은혜이자 위로인 양 즉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 TV가 저에 의해 비밀리에 외장 하드와 연결되어 그와 그의 내연녀의 모든 죄악의 증거를 담고 있으며 그들 인생의 공포 영화를 상영할 스크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증인이자 아들 가정이 파탄나 고통받는 시어머니 역할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가끔씩 손을 들어 눈물을 훔치며 매우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지호는 거실을 서성거렸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긴장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전투에 뛰어들기 직전의 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두 손님, 이 연극의 주요 피해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박 대표님과 그의 아내 유진, 박 대표님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신사답고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혼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신뢰했던 직원과 극진히 아끼던 조수가 어째서 이렇게 긴장된 대질 신문을 열어야 할 정도로 불투명한 관계를 가졌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 그녀는 오늘 밤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들어섰지만 아름다운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고통과 관용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언니 왔어. 힘내. 진실은 항상 밝혀질 거야. 언니가 너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을게. 그녀의 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 위선적인 성스러움을 믿고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저녁 식사가 공식적으로 차려졌습니다. 제가 참석해 본 중 가장 기괴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모두가 본극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몇 분간 이어진 후 제 남편 지훈이 첫 총성을 쏘았습니다. 그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황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 대표님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박 대표님, 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님을 여기 초대한 것은 제 아내의 상사로서가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자의 자격으로입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의 불투명한 행동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 대표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강 실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나와 이 대리는 우리는 단지 투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업무 관계일 뿐이네. 자네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안 그런가? 오해라고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웃옷 주머니에서 저에게 던졌던 몰래 찍은 사진 뭉치를 꺼내 박 대표님 바로 앞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뭡니까? 카페에서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아내를 늦게 집에 데려다 준 것, 한밤중에 업무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요? 박 대표님은 사진을 들어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네가 사람을 시켜 우리를 미행했나?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라는 걸 알고 있나? 그리고 이 모든 사진들은
업무 상황에서 찍힌 것들이야. 우리는 그린 헤이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 집중과 초과 근무가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자네는 너무 과하고 병적으로 상상하고 있어. 상상이라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대표님을 집안의 큰형님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를 수 있나요? 제 아들이 아내의 상사를 너무 믿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보세요. 애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회사는 적자만 나고 제 며느리는,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고 극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는 대표님의 권력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죄를 박 대표님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어깨를 떨며 남편과 상사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약하고 불쌍한 여자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 유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이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붉게 충혈되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분노의 눈빛이 아닌 고통과 관용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전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밖에서 떠도는 모든 소문을 무시했어요. 제 남편은 점잖은 남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지훈 씨와 어머님의 말을 직접 듣고 서연 씨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왜 서연 씨에게 상처를 주셨나요? 그녀는 당신을 스승처럼 존경했는데 그녀는 제게로 몸을 돌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언니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해. 내 남편이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여기 있잖아. 언니가 너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을게. 그녀의 연기는 위선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저를 보호하는 고상한 언니인 척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거기에 앉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아내, 으르렁거리는 직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출구 없는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럼 강 실장, 자네는 뭘 원하나? 그것이 바로 지훈이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곧게 폈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냐고요? 당신은 제 아내의 명예를 짓밟았고 제 가정의 행복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린 헤이븐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 계약 전체를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제 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침내 여우의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연극의 최종 목적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뜯어내고 유리한 프로젝트를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지훈을 실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대답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극에 진짜 감독이 나서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고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고 다시 유진 씨를 보았습니다. 훌륭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맑고 단호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하지만 당신들이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무대는 제 것이고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는 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며 그들 인생의 공포 영화를 상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운명의 저녁 식사에서 제 남편 지훈과 그의 내연녀 유진의 모함과 갈취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사인 박 대표님을 수세에 몰아넣고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믿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연극이 완벽할수록 그 직후의 몰락은 더욱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막을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고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지훈, 유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들의 모함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영상은 카페도 공사 현장도 아닌 바로 이 집에 있는 제 남편의 개인 서재였습니다. 펜 모양으로 위장한 카메라의 촬영 각도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매우 은밀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 그 멍청한 여자 곧 퇴사할 거야. 걔가 집에서 얌전히만 있어주면 바로 이혼할 핑계가 생겨. 그때 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지훈의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TV의 서라운드 시스템을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지훈의 입가에 번지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당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통받는 아내 역할을 하던 유진 씨도 굳어버렸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아내를 보다가 다시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의심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 괜찮은 거 맞아요? 혹시 박 대표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지훈의 휴대폰에서 유진의 곁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당신 와이프가 먼저 소란 피우게 놔둬. 내가 박 대표님한테 걔가 맹목적으로 질투해서 당신과 내 관계를 망치려고 한다고 믿게 만들게. 그때가 되면 박 대표님도 알아서 걔를 멀리할 거야. 일석이조지. 나 똑똑하지 않아? 이때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의 질투 연극은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고 공범은 바로 유진 씨였습니다. 박 대표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가리키고 다시 지훈을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하지만 최고의 연극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면 전환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훈과 유진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핸드백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이거 봐요. 유진 씨가 말하며 서류 한 뭉치를 지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공급업체의 견적서예요. 그들 자재 가격은 박 대표님네 기존 공급업체보다 3분의 2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박 대표님한테 20% 더 높은 다른 견적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 차액은 우리 둘이 나누는 거죠.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쥘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당신도 그 보잘것없는 건축가 아내 버리고 나도 그 늙은이와 이혼하고 우리 멀리 도망가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지훈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무서워하긴. 유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처리해놨어요. 품질 검사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고 당신이 박 대표님을 설득해서 공급업체만 바꾸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눈에 가시인 당신 와이프부터 제거해야 하고 그 여자는 건축가라 자재에 대해 잘 알아서 속이기 쉽지 않거든. 계획대로 해요. 그 여자를 이용해서 소란을 피우고 박 대표님이 그녀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게 만드는 거야. 일석이조라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음모와 가장 더러운 수법이 적나라하게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회사를 빼돌리고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더러운 게임에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고통받는 어머니 역할을 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그녀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결탁하여 자신의 아내를 해치려 한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너진 사람은 바로 유진 씨였습니다. 박 대표님은 아내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도의 실망과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지난 20년간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돈, 지위, 신뢰.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보. 유진, 그녀는 절망적으로 부인하려 했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저를 유혹했어요. 저는 그냥 속은 거예요. 그녀는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던 지훈은 그 말을 듣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모든 죄를 나한테 떠넘겨? 계획을 세운 건 너 아니었어? 네 늙은 남편이 지겹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한 건 너잖아. 나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한 건 너라고.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우리 앞에서 서로의 진짜 얼굴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사랑 연극은 혐오스러운 비난전으로 변했습니다. 패는 뒤집혔고 그들은 모두 졌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미친 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들의 연극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피해자인 척하려는 유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진 씨, 지훈 씨가 당신을 유혹했다고요? 당신이 속았다고요?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하지만 어떤 연극은 한번 막이 내리면 다시는 연기할 수 없어요. 유진은 저를 증오해 찬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넌 그냥 개미 한 마리일 뿐이야.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개미 한 마리죠. 하지만 때로는 개미 한 마리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답니다. 언니, 특히 그 둑이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다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비밀. 그녀가 항상 숨기려고 애썼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유진 씨, 3년 전에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의 500만 달러를 잃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막대한 빚을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이 대신 갚아주면서 박 대표님 그룹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 말을 듣자 유진은 굳어버렸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대표님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극도의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신뢰를 맡겼던 그 사람이 도박 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하게는 경쟁사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는 의자 등바디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시장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었군. 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도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계산은 이제 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너무나 작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파괴하려다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의 고통과 상처 입은 사자의 분노를 품은 박 대표님은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제가 문을 나설 때 뒤에서 박 대표님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당장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거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모든 거짓, 범죄, 그리고 붕괴를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살아남아 걸어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마지막 패를 뒤집어 제 남편과 유진의 이중 음모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그 뒤에는 재산 강탈 계획과 충격적인 배신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을 나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제가 아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그 권력 있는 남자에 의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직후 화려했던 거실은 실제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받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다시 방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얼음 같은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개인 변호사는 불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얼굴의 중년 남성으로 상법계에서 상어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들어와 박 대표님이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다 들었죠? 박 대표님은 설명을 마친 후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즉시 두 가지 일을 처리해 주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첫째, 박 대표님이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즉시 이혼 서류를 준비하시오. 나는 이 결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소. 그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사실상 내 돈이었던 것들은 모두 동결하고 회수해야 하오. 또한 사기, 신용 남용에 의한 재산 강탈, 그리고 경쟁사와 결탁하여 회사를 해친 행위에 대해 그녀를 고소하시오. 나는 그녀가 빈손으로 나가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소.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며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제발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 대표님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저 친구에게 강 실장, 자네는 건설회사 사장이지? 자네 회사는 우리 그린 헤이븐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고
지훈은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좋아. 박 대표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변호사, 내일 아침 바로 강 실장 회사에 통보서를 보내시오. 심각한 기밀 유지 조항 위반 및 투자자 이익에 해를 끼친 행위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동시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오. 나는 저 친구 회사가 파산하게 만들고 싶소. 유진에게 내려진 심판이 천둥벼락이었다면 지훈에게 내려진 심판은 그의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파산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요. 지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회사가 제 전부입니다. 살 길이라고? 박 대표님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와 내 아내가 함께 내 직원을 해치고 내 회사를 빼돌릴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줄 생각은 해봤나? 자네가 스스로 자네의 길을 끊어버린 거야. 두 사람 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과 유진의 인생은 그 몇 마디 차가운 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짜 폭풍이 덮쳤습니다. 박 대표님의 말대로 모든 것이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고소장이 유진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사모님에서 하루아침에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회사도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님 같은 대기업의 계약 해지 통보는 치명타였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파트너들도 일제히 등을 돌렸고 은행은 빚을 독촉했습니다. 이미 부실했던 그의 회사는 이제 종이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고 어깨에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박 대표님의 전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자랑하려 전화한 것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 너에게 너무 많은 억울함과 상처를 주게 했구나. 괜찮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원한이 제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과 디자인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고통과 배신은 저에게 강력한 영감이 되어 이전보다 더 깊고 영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회사는 박 대표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원 아래 날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한 것이 상사와의 불륜 덕분이 아니라 제 자신의 재능과 실력 덕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제가 아닌 인생의 법칙 그 자체로부터 내려졌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들은 마침내 폭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파괴하려다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풍을 지나온 후 평온과 더욱 빛나는 경력의 길을 되찾았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 파괴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돈과 경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가족애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운명의 저녁 식사 후 며칠은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룹으로부터의 계약 해지 통보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의 부실한 회사를 순식간에 받아 밑으로 가라앉히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건설업계 스캔들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대 파트너에게 공개적으로 버림받은 자에게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들, 자재 공급업체들, 공사 인부들 모두가 그의 회사로 몰려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늦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그의 자랑이었던 지훈의 사무실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 욕설, 파괴음이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쥐처럼 숨어 다니며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계, 장비부터 마지막 남은 사무 가구 몇 개까지 회사의 모든 자산이 빚을 갚기 위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건설 제국에 대한 꿈은 잿더미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막대한 빚더미만 남긴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경력의 붕괴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붕괴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내연녀 유진은 남편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 한마디, 메시지 한 통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빼돌릴 수 있었던 남은 재산과 함께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아마도 함께 대처하거나 아니면 그저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맹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모든 진실을 목격하고 금쪽 같은 아들의 진짜 얼굴과 가문의 몰락을 알게 된 후 그 큰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쓰러졌고 가벼운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섭고 혹독했던 여인은 이제 한 곳에 누워 무력하고 불쌍하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도 그녀는 아들을 타박하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능한 놈.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눈물과 침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너 때문이야. 전부 다 너 때문이야. 파산과 빚더미에 직면한 지훈은 이제 병든 어머니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식사와 약을 챙기고 그녀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간병의 부담, 그리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이 그를 뼛속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눈은 퀭해져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말쑥한 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갇힌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보도되는 신문 기사와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스캔들은 온 사회가 관심을 갖는 연속극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잔인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폭풍 같았던 저녁 식사를, 지훈의 눈빛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오늘날의 결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질투, 이기심, 그리고 사악함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람을 심었고 이제 폭풍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과 새로운 삶에 집중했습니다. 제 회사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동료와 파트너로부터 존중과 감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그들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지낼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회사를 나서려 할 때 비서가 아주 비참해 보이는 한 남자가 몇 시간째 정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애원, 미련, 아니면 복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그를 무시하고 경비원에게 쫓아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어쩌면 과거로부터 남은 아주 작은 무언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 오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요.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일 끝나면 내려갈게요. 저는 일부러 그를 거의 1시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기다림의 감각,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해야 하는 감각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이미 저녁이었고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그곳에 처마 밑에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쉬고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너한테 뭐 바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붕괴가 그의 모습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비와 절망에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나운 늑대가 아니라 길 잃은 불쌍한 들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둘의 대결이 마침내 마지막 결말을 맺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력, 명예, 심지어 가족에까지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사회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마지막 구원을 찾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 둘의 대결은 이제 결말을 맺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화려한 건물 처마 아래 서서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여전히 그 얼굴이었지만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체격이었지만 등은 예전처럼 꼿꼿하고 당당하지 않고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어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제 안부를 묻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투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사랑도 없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선 사람의 평온한 시선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몇몇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놀란 시선 앞에서 차갑고 젖은 화강한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 한때 저를 집에서 쫓아내라고 소리쳤던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간청이 아닌 극도의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는 거 알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게. 네가 돌아와 줄 거라는 꿈도 꾸지 않아. 나는 그냥 너에게 애원하러 왔어.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러.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터져나오는 흐느낌이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그분이 날 법원에 고소했어. 배상금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들은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 서연아, 너무 무서워. 가난은 견딜 수 있어. 모욕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감옥에는 갈 수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내가 가면 누가 돌봐드려?
그는 또다시 어머니를 방패 삼았습니다. 피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저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안타까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제발.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붉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께 한마디만 해줄 수 없을까? 그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너잖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분명히 다시 생각해 주실 거야. 제발 그분께 말해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평생 소나 말처럼 일해서 너에게 보답할게. 제발. 그의 간청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저는 또다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 아주 작은 옛날의 서연이가 문득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폭풍 같았던 저녁 식사, 악의적인 모함, 그와 유진 씨가 저를, 그리고 박 대표님까지 파괴하려고 계획했던 방식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제가 겪어야 했던 상처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일어나요, 지훈 씨.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잊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을 도와야 할 어떤 의무도 없어요. 알아. 그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이에 정은 있었잖아. 정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정은 당신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던 그 밤에 당신 손으로 직접 버렸어요. 우리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을 당신이 직접 끊어버렸다고요. 이제 와서 그걸로 제 동정을 구걸하려는 건가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박 대표님이 당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건 그분이 당신을 증오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고 그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업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도 박 대표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고 당신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훈이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가지마, 서연아, 날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저는 멈췄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모든 것을 끝내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저를 모함한 것도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한 여자를 너무 얕봤다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떼어내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를 거기에 빗속에서 절망과 뒤늦은 후회 속에 무너져 앉아있는 채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것을 모두 팔아 박 대표님에게 일부를 배상했고 조용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유일한 아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정이 정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승인된 이혼 서류를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해방,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서연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성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 더욱 눈부시고 강인하게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지훈이 자신의 삶에 대한 판결을 묵묵히 받아들일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깊은 성찰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원한과 사랑의 복수에 대한 긴박감 넘치는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조명하는 큰 거울입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명확한 교훈,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바로 특히 부부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질투와 열등감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성공은 마땅히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노력하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훈처럼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 아내의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가시였고 모욕이었으며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등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아내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를 끌어내리고 자신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남자의 헛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질투가 모든 관계에 가장 위험한 독약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가장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으세요.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속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 위에 세워져야지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성공을 기뻐해주지 못하고 질투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관계가 해로워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큰 교훈은 바로 지식과 침착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모든 싸움에서 가장 견고한 갑옷입니다. 만약 서연이 똑똑하고 예리한 여성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녀는 첫 번째 폭풍 같았던 저녁 식사에서부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에 잠기고 남편의 모함을 믿으며 자신을 자책하고 아마도 퇴사를 받아들이고 억압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뻔뻔하게 모함을 당하는 순간에 바로 지식과 냉철한 머리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분석하여 남편의 연극 속 비논리적인 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알았고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굴복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카메라 설치, 메시지 복구에서부터 범인을 밝히기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까지 서연의 모든 계획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적인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두지 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와 고통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의 폭풍 속에 있을 때는 절대 행동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깊은 숨을 쉬고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침착함과 지혜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지식은 경력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모와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자기방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인간적인 교훈은 바로 배신과 그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훈, 박 여사, 그리고 유진 씨. 그들은 함께 거짓,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붕괴, 파탄, 그리고 굴욕의 수확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지훈, 그는 아내의 신뢰와 희생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 내연녀, 경력,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부추기고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금쪽 같은 아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병과 후회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진 씨,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경력, 재산, 그리고 치욕적인 이혼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의 파도가 밀려오면 즉시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친절하게 사세요. 그 길이 당신을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마지막 이미지는 지훈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CEO 사무실에 굳건히 서서 진정한 평온과 지위를 찾은 서연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너무나 눈부시게 만들어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진 돌을 새로운 높이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시고 여성의 강인함, 자존감, 그리고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정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배신과 어두운 음모에 직면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에 맞설 용기와 자신의 행복을 지킬 지혜를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